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집중 분석해봅니다.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요 며칠 우리 하늘은 온통 희뿌연 미세먼지로 뒤덮였죠. 봄철에 불어오는 황사는 저리 가라 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옅어졌지만 여전히 외출은 자제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호흡기 약한 분들, 특히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박희준의 경을치다에서는 두 가지 경제 이슈를 준비해봤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점점 커지는 문제이기도 하죠. 개인정보 유출이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얼마나 심각한지, 또 어떤 보호 대책이 있는지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제계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아마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날로 치솟고 있다고 하는데 잠시 후 이 비트코인에 대한 모든 것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온라인 화폐 비트코인의 가치가 폭등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비트코인당 1,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아니요, 처음 듣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 가상문의 아니에요? 네, 신문에서 봤는데 가상머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잘은 모르겠는데 이거에 대한 가치가 이제 뭐 1년 사이에 100배 정도 이제 증가했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뭐 미래 재테크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보안이나 이렇게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현금을 들고 다니는 거에 대안으로 아니면 같이 혼용하는 수단으로 써도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이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직 비트코인이 생소한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궁금증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한국 비트코인 거래소 코빗의 김진아 이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비트코인 아는 분들에게는 큰 이슈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이 뭔지 좀 개념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비트코인은 이제 흔히들 아시는 사이버 머니와는 좀 다른 것이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사이버 머니들은 다 회사가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이 기존 화폐의 보조수단으로서 전자적 보조수단으로서 이제 발행해서 사용하는데요. 비트코인의 경우에 어떤 특정 회사의 소유물도 아니고 그다음에 금융기관, 심지어는 중앙은행의 개입도 필요로 하지 않는 독립화폐고요. 이제 화폐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 돈의 가치라든지 자꾸 이런 측면에서만 보시면서 어떻게 디지털이고 이제 실체도 없는데 그렇게 가치가 높으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비트코인은 화폐일 뿐만이 아니라 그 전 지구적인 금융거래 네트워크, 지불 네트워크다, 전자적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자지불 네트워크에서 통용되는 것이 달러나 엔이나 원이 아니라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독자 화폐다. 그래서 실체가 없다기보다는 전 지구적으로 지금 전자적으로 사람들의 신뢰를 네트워킹하면서 어떤 새로운 그 효용성이라든지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화폐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있고 기존 사이버 머니와는 좀 다른 양상으로 지구촌 전체에 걸쳐서 열풍을 지금 몰고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도 궁금해하실 수 있는 것이 그러면은 화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중앙은행도 심지어 개입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화폐란 중앙은행이 발행을 하고요. 또 이제 신용화폐는 금융기관, 은행 같은 금융기관들이 발행을 하는데요. 비트코인의 경우에 네트워크상에서 자동적으로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발행을 하고 중앙은행의 정책 대신에 수학 기반으로 발행이 된다. 그러니까 과학기술 기반을 두고 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 같은 화폐는 이제 금이 대표적으로 이제 상품 기반 화폐, 화폐의 1세대였다면 이제 달러 같은 경우가 정치 기반 화폐의 대표 주자고 이제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수학 기반 화폐의 시대가 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지금 합니다. 시청자분들께 조금 더 애매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트워크가 주체가 돼서 화폐가 발행이 된다.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요. 매 10분간마다 처음 4년간은 50비트코인씩 그리고 지금은 두 번째 4년
4년째인데요. 예. 4년마다 이렇게 반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은 발행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은 누가 운영을 합니까? 누가 운영하지 않습니다. 소스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예. 미국의 비트코인 파운데이션이 우리가 리눅스 같은 오픈 소스 프로그램을 예. 리눅스 파운데이션이 그 소스 코드만 관리하지 예. 이 통제자가 없는 시스템이고요. 그것들을 이제 알고리즘이 대체합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전 부통령인 엘 고어 같은 경우에는 예. 과거 정부가 했던 일을 비트코인에서는 알고리즘이 대체한다. 그 점이 멋진 점이다. 뭐 이렇게 평가하시기도 그러니까 하셨죠. 예. 지금 시청자분들 들으시면서 좀 생소하실 수 있는 것이 네네. 알고리즘을 통해서 화폐가 발행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네네.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그렇게 화폐가 그 사람이나 예. 어떤 변덕스러운 정책에 의해서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예, 예. 네트워크 상에서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예. 한정된 양만 발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145년까지 그러면 그 화폐가 발행이 될 때 누가 그 화폐를 취하게 되는지? 네, 그 점을 이제 예, 설명드리려고 예. 했는데요. 바로 예전에 금광시대처럼 마이너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예. 그 화폐를 얻기 위해서 새로 예. 발행되는 화폐를 처음으로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사람이 노동력을 들여서 금강에서 이제 노동을 해서 예. 화폐를 얻어냈는데요. 예. 요즘은 컴퓨터가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컴퓨터 자원을 가지고 그 경쟁에 뛰어들어서 그 새로 발행되는 비트코인을 얻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의미 없는 경쟁이 아니라 예. 그 컴퓨터 자원을 갖고 뛰어든 사람들의 경쟁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보안성이라든지 신뢰성,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기관, 금융기관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수평적인 네트워크에서 관리되고 운영되는 화폐인데도 해커들이 못 뚫는다든가, 그 다음에 이중 지불이라든가 어떤 그 장부의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참여자들, 컴퓨터 자원을 갖고 그 비트코인 처음 발행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든 참여자들의 예. 어떤 자원 활동을 통해서 그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연산 안정성이- 문제가 있고 네네네. 채굴자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 연산 문제를 풀면서 비트코인을 그 얻게 연산 되는 문제를 거군요. 푸는 과정이 예. 바로 비트코인 거래를 갖다가 암호화하고 정리하고 사실 예. 이런 과정입니다. 예. 그러면은 누구나 컴퓨터와 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초기에는 누구나 뭐 이런 노트북 예, 갖고도 비트코인을 채굴했는데요. 지금은 이 규모가 커지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굉장히 장치 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ASIC이라고 하는 특수 칩셋 장비를 가지고요. 예, 예. 그다음에 나노 기술까지 이용해서 전기세를 절감하는 그런 첨단 기술까지 이용되는 굉장히 장치 산업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연산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연산 문제가 풀리면은 이제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네네. 그런데 그 받을 수 있는 가치를 환산해 보면 좀 전에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뭐 전기세라든가, 예, 예. 그 다음에 내가 구입한 컴퓨터의 어떤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정도 혹은 그 이하의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컴퓨터 능력을 가진 그런 장치 산업으로 발전해. 그렇죠. 가는 개인들이 것이겠군요. 이제 아무 계획성 없이 참여하면 채산성이 없고요. 지금 설명하신 예, 예. 대로. 예. 그래서 아주 엄밀한 계획성과 그다음에 그 장비에 대한 지식, 노하우, 그다음에 전기세를 절감할 수 있는 과학기술 이런 예. 것들이 결합된 사업자들이 비트코인 채굴 산업에 나서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인들 경우에는 채굴보다는 예. 뭐 저희 같은 거래소를 통해서 예. 비트코인을 산다든지 그렇게 구하신다든지 아니면 며칠 전에 우리 그 처음으로 한국에서도 비트코인을 받는 빵집이 생겼지 않습니까? 많이 받게 뜨죠. 예, 여의도 예. 버전인데. 자신의 예.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신 비트코인을 받아서 비트코인을 버는 방법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비트코인을 처음 만든 주인공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름만 보면 일본인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근데 뭐 일본인인지 뭐 미국인인지 중국인인지 아직 알려진 바가 없고요. 예, 예. 아직도 미스테리 속에 남아 있고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써서 온라인 암호학 커뮤니티에 예. 이 비트코인에 대한 논문을 2008년 10월에 발표했고요. 예. 그리고 그로부터 몇 달 후인 그때가 이제 금융위기가 한창 발발했을 때였죠. 그로부터 몇 달 후인 이제 2009년 1월 3일부터 온라인에 그 비트코인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가동을 시작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2010년 중반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이용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 비트코인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시키다가 예. 갑자기 호련이 사라졌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천재적인 업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구상에서 이런 업적을 수행할 만한 사람이 몇 %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언론들이 수학자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예, 수학자라는 지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 사실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그룹일 수도 있다. 뭐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2007년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를 우리가 겪으면서 현재 화폐 제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고안되고 그렇죠. 제한된 예. 시스템이다라고. 화폐 가치가 예. 자꾸 떨어지고 개인의 어떤 자산이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꾸 하락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개인들은 지킬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다. 뭐 이런 어떤 비판 의식도 깔려 있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최근에서 아까 금하고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 2.0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뭐 금처럼 황금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투자 가치가 매우 높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그 가치가 상승을 하고 있는지요? 아까 어떤 시청자께서 예. 인터뷰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한 올해 초에 한 1월 달에 한 13불 하나 1비트코인이. 예. 그런 정도 했는데 지금은 한 1,200불까지 올랐다가 요즘에 살짝 조정기 거치면서 한 1,050불 정도의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한 거의 100배 정도가 올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기간에 가격 상승을 많이 한 최근에 우리가 경험했던 자산이 아닐까 뭐 이렇게 해서 버블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예. 있고요. 버블이란 지적이 나올 만큼 투자가 몰리고 있는 이유, 가치가 갑자기 폭등하고 있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저는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 기능적인, 이 내적인 기능 차원에서 보자면 예. 금 말씀을 하셨는데 금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서 굉장한 인정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금은 불편한 점이 제가 우리 교수님께 금을 갖다가 10,000원어치만 떼어 드릴게요. 드릴 수도 없고 그다음에 제가 드린다고 해도 그게 금인지 굴인지 뭔지 뭐 이렇게 그렇죠. 전문가가 아니면 불순물이 얼마나 판단 뭐 이렇게 섞여 깨물어 있는지. 보거나 예. 뭐 이런 정도뿐이 못 하는데요. 그리고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아프리카를 보낼 수도 없죠. 운반비가 더 들죠. 그래서 사실 일반인들이 금을 거래한다거나 이런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예. 오로지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서 뭐 활용이 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치의 저장 수단도 되면서 사실은 정확한 뭐 소수점 자리까지 제가 드릴 수도 있고 그렇죠. 아프리카로 순식간에 보낼 수도 있고 그런데 기존의 뭐 비자 카드나 페이팔처럼 수수료가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치의 저장도 되면서 예. 교환의 매개 수단도 되기 때문에 예. 이 인기가 높아진 것이고요. 알다시피 발행량은 정해져 있는데 참여자가 늘다 보니까 예. 이제 정보공학 전공하시니까 알겠지만 네트워크의 법칙은 참여자 수의 제곱에 비례해서 네트워크의 가치가 예. 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치가 인기를 끌면서 급등해 왔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 첫 거래소죠? 코빗이라는. 네, 맞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금 거래량이. 뭐 저희가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저희는 이제 처음에 한국의 비트코인을 잘 알리자. 예.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촉발하고 있는 금융 혁신에서 한국만 도태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비트코인을 아는 분들이 전혀 없었을 때 이제 예, 저희가 예. 비트코인 거래소를 만들었는데요. 기대보다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쉽게 이것들을 접하시고 지금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계십니다. 예. 지금 거래소 설립 4월 달에, 올해 4월 달에. 올해 4월에 예, 했고요. 예. 또 여타의 거래소도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까? 예, 한국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인기가 이렇게 방송이 이루어질 정도로 예, 높아지고 예. 있다 보니까 이제 거래소들도 여러 생겨나고 있고요. 예, 그런 경쟁 체제로 가게 되는 것 예.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이제 폭등하는 데는 중국의 역할도 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맞습니다. 예. 중국 특히 관심 높은 이유 어디 있다고 보세요? 중국이 아무래도 지금 뭐 화폐 전쟁이다 이런 얘기도 나올 예, 정도로 그다음에 이 달러 기축 체제에서 중국의 경제력이 커지고 이러면서 또 이제 중국이 가장 많은 이제 달러를 갖다 벌어들이는 나라가 되면서 또 미국의 채권도 가장 많이 사들이는 예. 약간 이런 어떤 힘겨루기이기도 하면서 공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 무엇보다 이제 중국의 젊은 IT에 익숙한 이런 인재들이 이런 새로운 금융혁신에 눈을 뜬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중국의 이 비트코인 관련 업계를 보면 굉장히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금융혁신에서 생겨날 새로운 기회들을 보고 달려들고 있고요. 예. 그 젊은이들에 대한 전 세계적인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이 아무래도 그런 데서 좀 산업적으로 앞서가려는 모습이 예.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중국 정부 당국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싫어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영 방송에서도 계속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내보내면서 중국의 일단 대중화가 굉장히 많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중국도 그렇고요. 지금 뭐 비트코인이 좀 인기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중앙 정부에서 보면은 좀 통제가 불가능한 화폐이기 때문에 경제 정책, 통화 정책을 해 나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좀 부정적인 입장을 좀 견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처음에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예. 근데 정부 입장에서 보더라도 예. 이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이 변화의 부작용, 그러니까 역기능도 있을 것이고 예. 순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음. 근데 이제 전략적, 산업 전략 차원에서 보자면 그 물론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되겠지만 예. 이 산업에서 나오는 기회에서 그 국가가 어떻게 국익을 노릴 것인가, 리더십을, 산업적인 리더십을 잡을 것인가, 이런 산업 정책적인 측면도 고려하고 있지 않느냐, 제가 지켜봤을 땐 그렇고요. 미국의 최근에 11월 달에 있었던 상원 청문회를 봐도 미국 정부가 처음에는 약간 규제하려는 그렇죠. 스탠스를 취했는데 예, 이제 바로 실리콘밸리나 뉴욕의 업계에서 이러다가 미국이 비트코인이 촉발하고 있는 새로운 금융혁신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경고를 내보내면서 미국 당국자들의 스탠스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봐도 우리 한국 당국에서도 이것들을 규제 일변도로 볼 예. 것이냐, 그러니까 사회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기회로 그런 불안정성을 잘 관리하면서 새로운 기회로 볼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명하게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지혜가 필요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치는 좀 거품이죠? 어떻게 보세요, 이사님? 저 역시도 좀 투기적인 예.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열기가 너무 과열되지 않았나 예, 예.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실제 거래소에서도 입출금 한도를 둬서 이런 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비트코인이 아까 100배 올랐다, 예, 이런 예. 것들이 굉장히 예. 선정적이고 이런 것들이 눈에 띄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만 관심을 가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새로운 지구적 전자금융 네트워크, 지불 수단이 등장했고, 이런 것들이 미래에 가져올 파급력들, 우리의 금융과 경제 생활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들, 마치 인터넷과 모바일이 우리의 삶과 산업을 많이 바꿨듯이 예. 사실 그런 측면까지 본다면 이 지금의 뭐 투기 열풍 그 너머에서 좀 더 많은 가능성과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예. 자, 그럼 제가 결제를 할 때 네. 뭐 신용카드나 화폐를 사용을 하는데 제가 비트코인을 환전해서 써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투자 목적 이외에 또 이유가 있나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제 비트코인이 기존의 신용카드를 너무 편리하게 쓰이고 있는 예. 그런 영역, 또는 기존의 현금이 편리하게 쓰이고 있는 영역에서는 별로 위력을 못 떨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요? 예. 기존의 신용카드라든지 기존의 지불수단들이 하지 못했던 영역에서 새로운 금융의 가능성, 새로운 금융산업이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에서 어떤 사실 영역이 있겠습니까? 예컨대 그런 영역이죠. 지금은 그 중앙의 금융기관 서버를 거쳐야 되기 예. 때문에 기계 대 기계의 자동화된 금융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런 영역들에서 예컨대 비트코인이 혁신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다음에 세계은행이 밝히고 있는 그 이주자 송금 시장이 한 연간 570조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삶의 패턴이 점점 외국 나가서 사는 게 보편화되면서 매년 6%씩 성장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굉장한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고국에 있는 어머니가 저 시골에 있어도 휴대폰만 갖고 계시면 굉장히 빠르게 자신이 소액을 송금할 수 있고 수수료도 거의 안 들고요. 그렇죠. 실제로 아프리카 케냐의 비트코인 관련 업체가 지금 올 한 5월 달에 생겼는데요. 거기서도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 케냐에서 다른 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유럽으로 일하러 떠난 예. 젊은이가 자신의 시골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근데 아시다시피 케냐 같은 아프리카는 은행 그렇죠. 인프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글로벌 금융의 혜택을 모두에게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거래나 송금에서는 특히 예. 위력을 발휘할 수 개인 있고 간 수수료가 거래에서 낮고. 예. 예. 근데 또 일부에서는 네네. 돈 세탁에 많이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 사실 누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어디다 얼마를 쓰는지가 이렇게 잘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네네. 뭐 무기 밀매나 예. 그다음에 마약 밀매 많이 활용된다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사님? 실제로 그 카네기 멜론 공대에서 연구한 그 예. 조사 보고서가 있는데요. 예. 거기 보면은 의외로 우리가 비트코인 익명적이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우려들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한 4.5%에서 한 9%, 최대 9%까지 그런 음성적으로 쓰이는 비트코인의 그 용도가 그 정도뿐이 안 될 것이다라는 조사 보고가 나와 있고요. 예. 그다음에 특징을 봐도 비트코인이 일상적인 돈 거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익명적으로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할 수 있지만 예.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그 모든 주소 간, 비트코인 주소 간 거래 내역이 실시간으로 브로드캐스팅 됩니다. 근데 그 주소가 실명으로 그렇죠. 예. 이루어지진 않죠. 예, 근데 예. 수사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최근 일주일간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금융거래라든지 비트코인 금융거래 이런 주소들을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통해서 뽑아낼 수가 있고 수사기관의 정보력을 이용해서 그걸 관찰하다가 이 주소의 주인이 누군지를 갖다가 매칭시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만약에 제가 돈 세탁을 하려는 그 범죄자다라고 예. 상정을 해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많은 금액을 비트코인에 태워서 뭔가 이렇게 돈 세탁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비트코인을 정확히 들여다보면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려하는 만큼의 그런 어떤 검은 돈의 역할은 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또 아까 뭐 우리 시청자들도 지적을 했지만은 사실 이게 좀 보안성 문제예요. 예, 예.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비트코인 자체는 예, 뭐 보고된 사례 같은 건 지금까지 없습니까? 해킹된 사례가 없고요. 근데 비트코인 자체는 해킹된 적이 없지만 예컨대 중앙은행은 한 번도 강도를 맞은 적이 없지만 은행은 강도를 맞은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비트코인 고객의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거래소라든지 웹 지갑 서비스들은 그런 경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컴퓨터에다 보관할 때 예. 포맷을 한다거나 백업을 안 받아놓고 예. 얼마 전에 영국의 어떤 남자가 1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노트북을 버렸다가 예. 쓰레기장까지 뒤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현실에서 우리가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현금이든 돈가방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사고는 번번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일부 유통되는 위패처럼 네네. 비트코인도 위패는 아직까지 발견된 사례는 없습니까? 비트코인의 위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고 이론적으로는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좀 궁금한 것이 지금 거래소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비트코인이 거래가 되는지 아마 뭐 오늘 얘기 들으시면은 아마 투자처로서도 좀 귀가 솔깃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있을 텐데. 예, 그래도 과도한 금액을 투자하기는 제가 보내드리지 않고요. 그래도 그런 과정 같은 걸 좀 설명을 해주시죠. 비트코인을 갖고 계시는데 비트코인을 이제 원화를 받고 매도하려는 분들은 저희한테 비트코인을 예치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원화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려는 분들은 원화를 예치하신 후에 그 금액만큼 서로 가격을 맞추셔가지고 주문을 하셔갖고 가격이 매칭되면 실시간으로 체결되고 저희는 예치하고 있던 그 비트코인 혹은 원화를 안전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해 드리는. 그래서 저희는 직접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이제 환전소가 아니고요. 이런 사자와 팔자가 합리적으로 만나는 마켓을 제공하고 또 거기서 이제 금융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바로 거래소입니다. 그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계좌 같은 것이 필요합니까? 예. 저희 계정을 만드셔야 되고요. 계정은 실명으로 만들게 되고요. 예. 모든 세계 주요 거래소들은 전부 다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시청자 여러분 들으신 다음에 좀 관심이 높아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비트코인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폐 시스템을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견해들을 요즘 뭐 내놓고 있는데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완적인 역할만 할 것인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화폐가 너무 잘하고 있는 분야에서 비트코인이 그것들을 밀어내고 대체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의 문제점도 많이 지적되고 있지만 금융위기 이후로 사실은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소한의 안정성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역들을 비트코인이 다 대체하기는 전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금융제도와 기존의 화폐가 하지 못했던, 업그레이드 시켜주지 못했던 우리의 금융생활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영역에서 비트코인이 아마 사회를 바꾸고 혁신시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뭐 비트코인 사실 조금 어렵다 생각을 했는데 이사님이 쉽게 풀어주셔갖고 오늘 이해가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거래소 코빗의 김진아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박희준의 경을 치다를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인데요. 혹시나 내 정보가 새고 있진 않을까 이런 걱정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볼까요?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개인정보 침해 신고 상담 건수가 무려 16만 6,800여 건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2011년 대비 약 26%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중 가장 많은 상담을 차지한 내용은요. 주민번호 등 타인 정보 도용이 13만 9,724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은 법정용 불가침해 사례 12,915건이었는데요. 이 법정용 불가침해 어떤 뜻일까요?
법에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개인이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했다고 느끼는 사례를 뜻합니다. 또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 3,50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주민등록번호 같은 타인 정보를 훼손, 침해하고 도용한 사례가 전년 대비 52%나 증가했는데요. 전체 신고 건수 중 무려 83.8%를 차지했습니다. 또 기술과 관리 조치 미비로 인한 침해 신고도 많았는데요. 전년 대비 약 65% 정도 감소했지만 3,855건으로 적지 않은 신고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각종 개인정보 유출 방시 시스템이 있지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 과연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일까요? 스튜디오에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경을 쳐볼까요? 네, 하창사 아나운서 잘 들었습니다. 스마트 세상이 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출된 정보가 사생활 침해나 범죄에 악용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 이젠 개인 스스로뿐만 아니라 사회가 시스템적으로 좀 안전망을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 나눠봅니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원장 임종인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제 2년이 지났는데 예.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수준, 개인정보보호 수준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일단 법제적인 면에서 본다면 예.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예, 너무 강해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라든지 활용 예. 이거에 방해가 된다고 할 정도인데 법은 강한데 예. 실제로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는 뭐 이제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져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법에 대한 강력한 집행이라든지 있어야 되는데 그 점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은 예.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 좀 문제가 여전히 있군요. 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건 이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정보 취급자의 악의적인 유출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해킹에 의한 유출이 있습니다. 예. 그 실태 좀 살펴봐 주시죠, 교수님. 뭐 해킹의 대표적인 게 예. 2011년 SK컴즈 사건 있죠. 예. 그래서 해킹 당해가지고 무려 3,500만 명의 어떤 예. 개인정보가 유출됐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그 후에 보면 그 당사자들이 집단 소송을 벌여서 예. 지금 뭐 올해 2월 달에 그 서울 서부지법에서 예. 1인당 20만 원씩 물어줘라 이런 예. 판결도 나오고 그래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개인정보보호법은 미국식의 예. 집단소송제하고는 좀 달라요. 미국식에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일단 그 동일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동일한 배상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예. 미국식으로 하면 20만 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20만 곱하기 3,500만 명 하면 7조입니다. 기업이 바로 돌연사하죠. 예. 우리나라는 이제 소송에 참여한 사람은 배상을 받으니까 예. 좀 다르긴 하지만 하여튼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이러한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 해킹 사건 예. 이거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예. 또 최근에 보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가 예. 뭐 스미싱 요즘 많이 문자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라든지 2차적 피해로 많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이제 고의적인 어떤 열람이라든 유출 뭐 이번에 최동욱 아들 사건은 나왔었지만 예.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이제 스미싱 예를 들어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이 더욱 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예. 보세요, 교수님? 뭐 이제 스마트폰은 사실은 우리가 전화 플러스 컴퓨터 아닙니까? 그리고 모바일이고 그냥 무선을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PC도 사실 등장한 지 우리가 80년도부터 치면 30년 정도 그렇죠. 됐는데 여전히 PC 해킹 문제가 있는데 스마트폰은 PC보다 훨씬 취약하거든요. 접근 통로가 많아서. 그래서 이 스마트폰의 어떤 해킹 문제는 당분간 막을 수가 없고요. 계속해서 이 해커와 지키고자 하는 쪽에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서 그런데 이제 지금 피해가 보면 특히 스미싱으로 대표되는 전자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한 2주 전에 그 사고 보면 뭐 정말 그 악랄한 게 스미싱 때문에 스마트폰이 이제 사실은 감염이 됐는데 그걸 이용해서 굉장히 가난하신 분인데 아들 수술비 3천만 원 해놓은 걸 다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1,000만 원까지 가져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개 통장이 인출되면 문자로 통보가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악성 코드가
오는 문자를 자기가 다 가로채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는 문자를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돈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미 돈은 다 인출돼 버린 그렇게 된 사건이 있는데 그것만 보면 이 스마트폰에 대한 악성 코드가 얼마나 진화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 참 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인 것 같은데 이렇게 저렇게 유출된 개인정보 어디에서 어떻게 좀 활용이 되는지요? 그 대표적인 거는 이제 우리 스미싱과 같이 그 전자금융사고 여기도 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가 사실은 우리 맞춤형 마케팅. 그렇죠. 요즘엔 그 굉장히 맞춤형 마케팅, 맞춤형 서비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각종 그 IT 서비스 업체들은 개인정보를 갖다가 뭐 직접 수집하든지 아니면 뭐 구글이 자꾸 말씀되는 것처럼 구글 같은 경우는 검색 기록부터 시작해서 구글 지도라든지 뭐 각종 그 정보를 갖다가 다 자동으로 수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실 요즘에 나오는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연관성을 찾아내서 저에 대해서 저보다도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고객에 대한 어떤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많이 사용되죠. 요즘 송년회 하다 보니까 이제 대리운전 한번 이용하다 보면 다음날 그냥 대리운전 문자가 엄청 오는데 그것도 뭐 이렇게 서로 정보를 제 맞습니다. 동의 없이 공유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죠. 그거는 법에서 사실은 그 제3자에게 어떤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금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제의식 없이 그냥 막 공유하고 그래가지고 뭐 지금 말씀하신 사실 대리운전, 부동산 뭐 이거 한 번 하면 수도 없이 문자 받죠. 그렇죠. 저도 굉장히 괴롭힘 당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도 지적하신 것처럼 그 최동욱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에서 볼 수 있듯이 정보 취급자들이 좀 가지고 있는 좀 안이한 인식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원장님? 이게 사람은 사실 어떤 기술의 발전에 속도를 못 따라가죠. 그래서 인식이 변화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 높은 데서 지시하니까 원래는 이제 그 어떤 개인정보 그 취급자는 권한관리, 접근통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격하게 자기의 직무하고 관련된 정보만 열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열람하거나 아니면 그걸 갖다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하면 로그 기록뿐만 아니라 각종 기록이 다 남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 통제를 철저히 하면 감사에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권한을 넘어서서 열람하거나 특히 제3자 유출하면은 경징계를 넘어서서 중징계, 파면까지 이룰 수 있고 또 심하면 형사고발까지 될 수 있는 걸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데서 아니면 뭐 가까운 사람이 요청하면 아이 설마 안 걸리겠지 이런 것도 있고 내부에서 또 온정주의 때문에 설사 감사 걸려도 좀 봐주고 이런 게 있어서 악순환이 되풀이되는데 향후에는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 과정에서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가 바뀌어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뭐 일부에서는 정보 유출에 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뭐 단순 가진금부가나 과태료에 그치는 게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아까 뭐 우리가 가장 강력한 법을 가지고 있다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우리의 법이 강화되는 거는 미국, EU 뭐 웬만한 나라에는 사실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나면요. 그걸 전부 다 이제 민사적으로만 처벌이라고 책임을 지게 하고 그다음에 과징금으로 이제 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은 뭐 CEO를 비롯해서 담당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또 하나 그거의 나쁜 점은 대개 이제 형사적으로 책임짓다 보면 너무 거기에 포커싱이 맞춰지고 그리고 이제 대개 뭐 이쪽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1심, 2심, 3심까지 가다 보면 2년, 3년 걸리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사회 경종을 울린다기보다는 많이 잊혀지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실은 뭐 매출액의 1%, 2% 과징금 때리잖아요. 그러면 신속한 어떤 징계가 규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더 효과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규제는 사실 지금 우리가 충분히 강해요. 다만 그것을 갖다가 이제 확실하게 집행을 안 하는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형사적 제재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식의 어떤 경제적인 제재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또 한편에서는 뭐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보안 정책이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관련법, 시행령, 지침에 업체가 해야 할 조치들이 일일이 다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만 지키면 기업은 우리는 책임 없다. 뭐 이런 식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은 예. 워낙 이제 민간이라든지 이쪽에 보안 수준도 낮고 예. 의식도 낮으니까 정부가 사실 앞장서 가지고 뭐 해라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법의 어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다 담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평균적인 보안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는 도움이 됐는데 이제 잘하는 쪽에서는 예, 예. 대기업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조치했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아까 말씀인 SK컴즈 같은 데도 사고가 났는데 예. 사실 가만히 보니까 법에서 요구한 것보다, 즉 정보통신망법에서 요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조치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서는 우리 불가항력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일부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보다 선진으로 국가로서 그걸 경험했던 미국이나 예, 예. EU에서는 예.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예. 기업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라. 예. 이렇게 약간은 추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사고가 터지면 예. 재판 과정에서 특히 민사재판에서 반대 신문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서 너희들이 이러한 것을 예측했냐 못했냐. 그런데 니네들 못했다고 하면 능력이 없는 거냐 아니면 뭐 다른 사유가 있는 거냐 뭐 해가지고서는 기업에 대해서 경제적 측면에서 자꾸 책임을 묻게 되니까 그건 기업이 어떤 그 빠져나갈 구멍을 많이 없애고 예.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우리도 거기서 어떤 기업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조치, 예. 최선의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라 하는 식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데 최근에 보면 금융위가 예, 예. 전자금융 사고가 자꾸 나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일부에서 얘기되고 있는 원격 의료라든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점점 스마트화되면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뭐 갈수록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보안 업계에서 이와 관련해서 뭐 좀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대응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봐 예. 주시죠, 원장님. 지금 뭐 사실은 그 원격 의료 이게 잘 안 될 것 같더니 지금 급물살을 타고 그렇죠. 있는데 예, 예. 원격 의료가 된다고 하면 환자의 어떤 그 의료 기록이라고 하는 굉장히 민감한 개인 정보가 예. 어떤 통신선상에서 이제 자꾸 이동이 되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유출된다든지 그렇게 된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최근에 보면 뭐 병원들도 막 해킹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 성형외과가 해킹당해서 예. 협박당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일들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가장 기본적인 뭐 보안 조치인 암호화 조치부터 시작해서 많은 조치들이 지금 대기는 하고 있어요. 예. 대기는 하고 있는데 워낙 그 의료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민감한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보안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한다면 주무부처가 이제 보건복지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많은 경우에 이제 안행부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어떤 그 미래부 예. 여기서 이런 보안 업무를 맡았는데 최근에 금융위가 금융 쪽에 하듯이 보건복지부가 이쪽을 또 지도를 해야 되는데 예. 과연 또 그런 능력은 있는지 예. 준비는 철저한지 또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예. 뭐 이게 원장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무엇보다 좀 이렇게 사용자들 스스로가 자기 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좀 일러주시죠. 이게 사실은 이제 개인정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이중적인 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예, 예. 사고 나면 막 붕괴도 하고 막 그러면서도 예. 한편으로는 또 무슨 각종 이벤트 행사 벌이면 예. 그냥 개인정보 막 내놓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그 어떤 다른 사람의 우리 뭐 카톡에서도 그렇고 뭐 페이스북에서 그렇고 뭔가 다른 사람에 대한 약간 스캔들성 기사나 뭐 화제가 되는 거 있으면 막 퍼나르거든요. 그렇죠. 트윗도 하고. 그 사실은 그거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막 그냥 퍼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의 개인정보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개인정보가 막 유출돼가지고 하면 우리가 정보사회라고 하는 것은 신뢰가 가장 중요한 플랫폼인데 그것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를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은 OECD에서도 2001년도에 그 일종의 정보 문화 운동, 컬처 오브 시큐리티 이런 걸 갖다가 퍼뜨리고 했는데 일단 인식들이 제고가 돼야 되고
그래서 지키기 위해서 자기부터 지키기 위해선 스마트폰이나 PC나 이런데 우선 백신 깔고 자기가 좀비 PC나 예. 좀비 폰이 안 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네, 그거 게을리하는 사람이 많아서. 원장님 좀 민감한 얘기는 합니다만은 뭐 일부 업체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보안에 취약하다 하는 말씀들을 하시던데. 예, 그러니까 사실은 예. 활용과 보안은 예. 서로 이제 약간 충돌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안드로이드 폰은 공개된 OS 아닙니까? 그렇죠. 안드로이드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늦게 출범했지만 앱도 벌써 애플 이걸 따라잡았고 예. 굉장히 편하죠. 예. 그래서 굉장히 편한 것은 있지만 이제 앱을 올리는 과정이 별도 검증 없이 자기가 사인만 해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올리니까 거기서 악성 코드가 이제 심어진 어떤 앱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악성 코드 제작자들도 안드로이드 OS를 연구해가지고 거기다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방법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안에 아이폰보다는 좀 취약한 게 있습니다. 아이폰은 심사 과정도 앱을 올릴 때 막 2주씩 걸리고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아이폰은 해킹 안 했냐? 그러지 않습니다. 2010년도에 그 블랙캣이라고 하는 유명한 해킹 대회에서 찰리 밀러라고 하는 유명한 해커가 등장해서 관객 중에 한 분한테, 청중 중에 한 분한테 아이폰 하나 갖고 나오라고 그래서 1분 30초 만에 그 폰에 있는 개인정보 화면에 다 띄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꼭 해킹해야 된다. 그런 아이폰도 별거 아닙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저는 요즘에 특히 이제 뭐 전 세대에 걸친 얘기는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SNS, 페이스북, 뭐 카카오 스토리 사용하면서 자기의 모든 생활을 갖다가 사진까지 포함해서 올린단 말이에요. 저는 어떨 때는 그거를 보면 좀 섬찟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제자 중에도 한 명이 이제 얼마 전에 애를 낳았습니다. 그래갖고 애를 갖다가 키우면서 애 사진, 애가 좋아하는 이유식, 뭐 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사진과 함께 카카오 스토리에 다 올리거든요. 저거를 누군가 나중에 이렇게 지켜보면서 악용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엄청난 재앙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 대학생들도 젊은 사람들이 의견을 막 자유롭게 올리고 퍼내려고 했는데 나중에 취업할 때 되면 인사 담당자들이 그 기록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걸 인사에 참고하는 사례가 현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걸 예측을 못하죠. 그래서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한 잊혀질 권리 그런 단어가 새로 생겨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올린 사람이 원하면 이 주로 이제 포탈이 되겠지만 온라인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지워라. 근데 개인이 지우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것을 갖다 이제 페이스북이든 구글이든 네이버든 그런 데서 지우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지금 법제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SNS 업체들이 그러한 백업 데이터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뭐 기업마다 조금씩 틀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본인이 지우지 않는 한 계속 보관하죠. 본인이 지워도 일정 기간은 또 남아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수사 문제 때문에 곳에 따라 다르지만 뭐 2주 만에 지우는 데도 있고 3개월 걸리는 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구글은 또 미국 업체니까 미국 법제를 따라야 되고 네이버는 우리나라 법을 따라야 되고 해서 조금씩 다른데요. 문제는 이제 그것이 내가 올린 것뿐만 아니라 내가 또 친구한테 보냈으니까 친구한테도 남아있고 곳곳에 막 남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개인이 찾아서 지우는 건 불가능하고 이제 어떤 검색 그 기술이 최근에 많이 발전돼 있으니까 업체들이 알아서 다 지워라. 근데 이제 그 업체 입장에서는 그게 또 너무나 큰 부담이라서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거 잘못하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거가 이제 큰 침해를 받고요. 또 우리가 기록 문화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당시에 뭐 이제 사소한 기록도 몇백 년 지나면 중요한 기록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역사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아서 법제화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로 생각합니다. 요즘 이렇게 제 주변 변호사분들, 이혼 전문 변호사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그 결혼 전에 이성교제 하면서 올렸던 사진 내용 이런 것들 때문에 결혼 후에 또 심심치들 않게 이혼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특히 젊은이들은 앞으로 그런 이력 관리 같은 것이 참 중요할 맞습니다. 것 같은데 예. 이력 관리에 좀 필요한 노하우 같은 거 좀 원장님 개인적인 견해이시기도 하겠지만 일종의 그러니까 요즘에는 예. 그러한 그 어떻게 보면 찾아서 지워주는 예. 클리어링 서비스라는 업체까지 생겼어요. 예, 미국에서 특히 예. 미국에서 인사 담당자들이 그걸 자꾸 활용하니까 완벽하게 지워주겠다. 그러한 한국에서 보면 뭐 신상 털기 한번 딱 하면은 뭐 별의별 정보들이 다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은 한국보다 심하지는 않은데 예. 미국에서는 그걸 지워주는 서비스 업체가 나왔거든요. 근데 한국에도 이제 그런 서비스 업체가 나오겠죠. 예. 나오는데 일단 아까 처음 개인정보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스스로가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 이것을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스스로가 알아서 조심하는 것이 예. 일차적인 방법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어떻습니까? 아까 뭐 우리가 뭐 강력한 법규도 가지고 있고 물론 이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해서 지금 가지고 나가고 있는 정책의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요? 정부 입장에서 보면 예. 이제 여러 가지 여러 번 그 사고를 겪으면서 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일 상위에 있지만 우리가 이제 방송통신 이 전체 어떤 IT 쪽은 미래부가 하고 예. 그다음에 나머지 기업들 공공기관을 포함한 나머지 기업에서는 안행부가 하고 예. 그다음에 금융 쪽은 또 금융위가 하고 예. 다양한 데서 서로 간에 막 중첩되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부처들의 의지라든지 뭐 역할 이건 어떻게 보면 충분한데 구체적인 면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법제도가 기술의 발전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제 그 요즘에 뭐 빅데이터니 클라우드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예. 거기서 자동적으로 전에는 연관성이 없던 정보들이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개인정보가 되고 예. 또 자동적으로 수입이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서버는 또 구글의 경우처럼 외국에 있고 예. 예, 클라우드 서버는 또 외국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강력한 규제책을 만들면 요즘에 뭐 우리가 국내 기업의 역차별 얘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는 네이버나 다음은 막 사실은 강력한 규제고 규제를 받고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은 규제를 안 받고 예. 해서 이제 자꾸 역차별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같이 해결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 앞으로 빅데이터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산업이긴 한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보호 관련 법들이 이런 분야의 또 산업 진흥을 막는 또 역작용을 하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고요. 예, 아무래도 그런 면이 좀 있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IT하고 관련해서 예. 이렇게 많은 비즈니스가 성공한 나라를 보면 미국과 한국을 꼽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EU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처져 있는데 예. 거기서 보면 이제 미국은 사후 규제고요. 예. 유럽은 사전 규제입니다. 한국은 좀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너무 또 사실은 사전 규제 쪽에 치우치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요즘 창조 경제 얘기하는 것이 예. IT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경제 활성화 아닙니까? 거기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원장님 참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개인정보 보호는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한 인권적 가치,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새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보의 자유로운 어떤 정당하지만 적법한 활용 예. 그리고 자유로운 흐름 예. 이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보호적에만 치우칠 게 아니라 예. 적법한 활용 그리고 어떤 보호 여기에 적당한 이제 균형이 맞춰지도록 예. 정부 정책이 펼쳐져야 되고 국민들의 의식도 거기에 예. 맞춰서 스스로 조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원장으로 계시는 임종인 교수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리고요.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자, 개인정보 보호, 사회 시스템도 필요하고 인증제도 운영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정보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습관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내 정보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꼭 점검해보고 관심 기울여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